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3월 넷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K푸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면, 김, 김치, 디저트.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의 K소주까지 그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K소주, 왜 외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 우리 정부, 기업은 어떤 노력을 더해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소주 인기 있다,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좀 봤는데 이렇게 수치로 증명되니까 깜짝 놀랍니다. 연간 2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현재 K 소주가 수출되는 나라가 95개국이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술도 이제 K 열풍입니다. 네,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K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한국의 소주 수출이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뭐 원화로 환산한다면 막 뭐 2,9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수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병을 하나 기억하실 거예요. 술은 10달러가 안 넘어갑니다. 네. 1,000원대예요. 예. 1,000원대인데 3천억 원 가까이 수출했다라고 하면 이게 물론 1년 전에 비해서는 3.9%, 4%가량 늘어난 수치인데 소주병 하나가 360ml입니다. 네. 이걸 옆으로 이렇게 눕히면 3억 4천만 병이 되는데요. 네. 약 7만 킬로미터. 이 지구둘레의 1.8바퀴. 그럼 한 바퀴를 돌고 2바퀴 가까이 돌았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국이 전 세계 95개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소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국가, 수출 가장 많은 국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24%, 그대로 이제 중국과 일본이 19%대로 뒤를 잇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웃 나라 일본이 많이 마셨어요. 네네. 일본으로 마시다가 이제 수출이 점점점 다변화되는 추세이고 특히나 과일 소주, 소주보다도 약간 도수가 낮습니다. 네. 과일 맛을 첨가한 소주의 증가세가 일반 소주 증가율보다도 2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이제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네. 도수 자체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한수를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K컬처 열풍에 네. 힘입어서 지금 이 한국 소주의 인기가 이제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제 지금도 저희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K 소주에 열광하는 걸까요? 역시 가성비인가요? 아니면 또 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K 소주에? 물론 뭐 가성비도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소주나 이런 거는 네. 한번 취향을 공략당하게 되면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같은 걸 찾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뭐 K 하율 열풍도 있고요, SNS 열풍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수년술이라는 트렌드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결합하면서 이제 이 K 소주의 이제 글로벌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예. 특히나 우리가 아마 이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아마 이제 주인공들이 소주를 자연스럽게 이제 마시는 이제 장면들이 늘고 있거든요. 특히나 넷플릭스의 이제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경우에는 출연자들이 라면 먹으면서 소주를 곁들여요. 장면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이런 이제 인기 컨텐츠가 소비자들한테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 좀 나도 이제 시범을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라면에 소주를 먹겠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워낙 이제 특히 이제 이 도수가 낮아지고 과일 맛을 추구하는 전략도 해외 이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의욕을 좀 취향을 좀 저격하는 요소인데요. 이렇게 순환술 열풍 트렌드가 확산이 되다 보니 이제 미국, 유럽, 네. 동남아가 아니라 유럽에서도 K 소주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한식당이 굉장히 해외에서도 직영점이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식당의 주 메뉴가 뭐냐? 삼겹살, 치킨이 주 메뉴거든요. 예. 이런 건 맥주도 같이 마시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처럼 소주 즐기는 문화가 삼겹살은 소주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확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시너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이제 과거의 경우는 동남아에 특히나 일본, 가까운 일본이
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K 소주의 80% 이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80% 이상은 이웃나라 일본으로 갔는데 예. 2023년부터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최대 수요처로 등극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중국과 더불어서 2위권이 형성되고 있어서 이제 뭐 전 세계 100개국 가까이 지금 수출 다변화가 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95개 수출국 가운데 46개 국가에서는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 쪽 여기도 과일 소주가 또 인기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글로벌 인기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소주는 16도, 17도 점점 네네네. 도수는 낮아지죠. 낮아지고 예, 있는데 예. 과일을 첨가하면서 도수가 12도, 13도까지 낮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특히 뭐 유자라든가 석류라든가 뭐 이제 과일 맛을 더 겉들인 다양한 맛의 이제 낮은 소주 덕분에 해외 소비자들도 가볍게 이제 마시는 어떤 이 주류다라는 이제 인식이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과일 소주 수출액이 전체 소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1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나 미국과 베트남에서는 젊은 층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 SNS를 통한 이제 홍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과일 소주와 소주 칵테일이 유행하고 있고 네. 베트남에서는 요구르트 소주 칵테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야 맥주하면 독일인데 맥주 하나 독일에서도 네. 그리고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와인이잖아요. 와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K 소주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주류 업체들도 현지 특화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과일 소주들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막걸리도 한번 그 잠재력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맥주 쪽은 우리가 밀리더라도 아마 그 다음으로 막걸리 공략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K-소주의 어떤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류 업계가 막걸리 수출에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정부가 전통주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내세워서 수출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달이었습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통주 시장 확대를 위해서 이제 주류 제조의 면허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요. 또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여기에다 전통주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막걸리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액을 봤더니 2022년 256만 달러에서 2023년 276만 달러로 8%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주류 시장인데요. 미국에서 막걸리는 쌀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이제 유산균을 함유한 건강주류다. 라는 이제 인식이 굳혀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됐던 혼술 문화와 함께 와인, 양주, 사케에 이어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전통주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막걸리 업계도 일단 물 들어왔을 때 노졌자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컨텐츠 하나가 좀 터져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막걸리 관련한. 그러니까 좀 우리 잘 나가는 이제 컨텐츠들이 네. 이제 좀 더 소비자들 특히나 주인공들이 네.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술로 소주, 맥주, 맥주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주도 됐고. 막걸리를 네. 한 번 정도 이제 이 파전과 더불어서 먹게 되면 네. 날씨 굽은 날은 외국인들도 찾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국내 업체들의 그 노력을 좀 보게 되면 지평주저가 올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네. 특히나 한일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온 오프라인 매장량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걸리 1위 업체가 서울 장수입니다. 이미 이제 호주, 미국, 중국, 일본 3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수출국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 아시아 시장으로 판로를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국승당도 지금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60여 개국의 막걸리를 수출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승당의 이제 생막걸리의 경우에는 2009년 업계 최초로 무국 수출을 시작한 후에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통주 수출액을 5천만 달러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짝퉁 소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굳이 짝퉁이 아니더라도
그쪽도 우리를 좀 노하우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소주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완전히 좀 압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동남아에서는 자체적인 브랜드로 소주를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K소주의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동남아 현지 업체들이 짝퉁 이 K소주를 대량 생산하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을 이제 잠식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식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요. 아, 예. 이를 겨냥해서 이제 유사 제품 건배, 대박 소주, 여기다가 행복한 소주와 같은 유사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예, 행복한 거기다 소주. 이들 제품에다가 과일 맛을 첨가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뭐 망고 맛이라든가 예. 이런 맛을 더 첨가하다 보니까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현지에서 만들게 되면 물류비가 줄어듭니다. 관세가 면제되죠. 이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네. 또 일부 제품은 이제 거짓 상표를 쓰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았다라고 홍보를 하거나 네. 혹은 이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이제 소주까지 판매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라벨로 좀 변경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한국산 소주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이제 프리미엄 전통 증류식 소주 혹은 뭐 유명인 모델을 기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해법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종주국이라는 강점을 내세워서 차별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주, 한국 소주의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면서도 품질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어떤 K 소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야기를 K푸드로 좀 넓혀보면 작년에 우리 K푸드가 다 합쳐가지고요. 뭐 라면 이런 것들 다 합쳐서 70억 달러 수출을 돌파를 했고 정부는 이제 140억 달러 수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이제 15조, 20조짜리의 수출로 우리 K푸드의 영역이 커지게 되는데 우리 정부의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 이 내용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정부도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 K푸드가 거의 수출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 10년간 많이 팔린 걸 보면 라면과 같은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라면, 건강식품, 그리고 이제 뭐 김. 냉동김밥의 영향으로 조미김, 네. 아이스크림, 김치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14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이를 위해서 4대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대외 리스크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환변동성, 음식의 중요하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변동 보험을 더 늘리고요. 그리고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 내 2선 도시까지 진출함과 동시에 중동과 중남미,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가 글로벌 연계 마케팅과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프리미엄 K푸드의 마케팅을 강화한다라는 것과 또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 대형 기업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 확대 등의 4대 전략을 통해서 K푸드의 어떤 글로벌 시장 점유를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농산업 이제 수출 성장에도 더욱더 그렇죠.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 기술이 로봇, 또 모빌리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전문가들은 물리적 AI, 피지컬 AI, 소위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로운 산업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스타트업 피규어 AI는 알아서 이러는 휴머노이드, 또 피규어를 공개를 하면서 피규어 로봇을 세계를 놀래키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로봇 기술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또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의 현주소는 어떻게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 로봇 연구소 소장 김동영 또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익재 박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두 분께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은 잘 알고 있죠.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뭐 작년, 재작년 로봇 얘기는 많이 했는데 작년 말에서 올해로 넘어갈 때 이 로봇 이야기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가면 로봇 주가들이 대폭등하고 있고 뭐 젠슨왕 뭐 등등 일론 머스크 갑자기 로봇이 이게 핵심으로 떠올랐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 약간 챗GPT AI와 마감해서 같이 된 건지 왜 갑자기 작년 말에서 올해 이렇게 로봇이 뜨고 있는가?
우리 김희재 소장님. 예,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로봇들은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했던 것들이었다면 이 AI 기술이 로봇과 접목이 될 때 네. 보다 더 자율성을 가지고 상위 수준의 명령으로도 알아서 작업 스케줄링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고수준의 그 AI 로봇이 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AI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점점 에이전트 AI까지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디지털 도메인, 온라인 상황에서의 처리 능력은 뛰어나나 실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려면 물리, 현실 공간에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청소도 하고 막 그래야죠. 그럴 때 그것은 말로 하는 챗GPT로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그 로봇이 매개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로봇이었다면 AI가 약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 로봇이 움직임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 스케줄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휴머노이드의 가능성을 휴머노이드 또는 뭐 AI 로봇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약간 좀 구분하기도 하고 네. 용어적인 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앞으로 좀 이야기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아서 네. 피지컬 AI 이건 뭐지? 또 휴머노이드 개념 정리도 한번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소장님께서도 정확한 기술 용어들은 설명을 해주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쉽게 좀 풀어드리면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로봇하고 어떤 것이 다르냐? 일단 두뇌가 다릅니다. 그 AI를 탑재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정말 인간을 닮은 두뇌와 몸을 가지고 있는 로봇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로봇 팔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인간의 외형을 가지고 인간처럼 판단을 하는 이러한 로봇들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싸진 겁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영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활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소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줘야 되는 점은 어떤 거냐면 이 전환의 시기에 이 로봇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옛날 얘기를 살짝 해보면 네. 옛날에 공장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증기 터빈이었거든요. 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전기를 쓰기 시작했냐면 터빈을 빼고 모터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기 모터의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AI였습니다. AI의 잠재력을 충분히 쓰지 못하는 그릇에 쓰고 있었는데 이 로봇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비로소 등장을 하면서 AI의 힘을 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게 로봇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리 AI 뭐 이렇게도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네. 뭐 휴머노이드나 피지컬 AI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조금 더 정의를 한다면 인간의 모습과 판단을 닮은 로봇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영상 봤지만은 영상에서는 로봇 손이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휴머노이드를 보면 이제 손가락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 5개짜리. 자, 그만큼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황 또 현주소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봐도요. 협동 로봇 만드는 기업의 주가는 안 움직여요. 실적은 안 나와도 휴머노이드 갖다 붙여야 주가가 뭐 2배, 3배 오르게 되는데 자, 휴머노이드 로봇 뭐 기업과 산업으로 해서 현주소 한번 쭉 브리핑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그 기업들 아까 좀 더 주가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휴머노이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휴머노이드가 결국은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예. 실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디지털 도메인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그 물리 공간에서 말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제 시범을 보이고 또 우리 명령을 따라서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응용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시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 스마트폰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플랫폼으로 전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앱과 응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비스가 나왔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로운 등장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결국은 하나의 소프트웨어만 있었다면 하드웨어의 로봇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때 손가락까지도 가지게 됐다라고 됐죠. 하는 예, 것은 예. 휴머노이드의 정의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사람과 동형성입니다. 형체랑 구조가 같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 우리 공간에서 기존의 로봇은 굉장히 크고 아니면 뭐 위험하고 따로 두고 예. 별도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계였다면 지금의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동일한 크기에 동일한 동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대로 녹여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옆에 때문에-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 없이 내가 쓰던 도구를 그대로 쓸 수 있고 작업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 영역이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작업을 로봇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던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 현대차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도 있고요. 아직 휴머노이드들이 꽤 되죠 지금? 맞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휴머노이드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옵티머스죠. 네. 그리고 오픈 AI와 결합해서 나오는 피겨 AI 피겨 AI, 로봇이 네. 있고요. 그리고 생츄리 AI의 로봇이 있고요. 네. 또 중국으로는 유니트리의 지원이 지원이 H1,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지금 싸다고 빅테크 하죠. 기업들에서 중국에서는 무려 작년에만 35개 종의 네. 휴머노이드를 발표하고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마라톤 경기를 인간과 함께 하겠다라고 네. 발표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굉장히 와닿아 있습니다. 김동영 박사님, 중국의 로봇이요. 이 정도로 잘할 줄은 몰랐는데요. 엄청난데요. 뭐 사실은 오늘이 로봇 편이어서 그렇지 네.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이제 우리가 뭐 우리를 몇 년 뭐 뒤쫓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네. 우리가 잘하는 게 있고 중국이 잘하는 게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의 기술 수준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의 기술 발전들이 굉장하게 큰 제재에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무역 제재 때문에 원하는 반도체를 수급하지 그렇죠. 못하던가 예. 이런 제재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가 딥식에서도 볼 수 있었고 이제 많은 그 발전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기술 수준들이 뭐 우연이라든지 아니면 대량 양산으로서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실력이 있는 저변이 깔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재가 많은 건가요? 로봇 인재들이? 그렇죠. 일단은 교육도 굉장히 전방위적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중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AI와 자신의 전공의 연관성을 찾아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모든 대학의 교수들이 그런 예. 의무들을 가지고 있을 만큼 예. 전방위적인 AI 확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예. 일단 중국에 기회가 있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역시나 제재로 인해서 어떤 스파이의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의심들이 예, 있기 예, 때문에 맞아요. 자국으로 회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또 인재 경쟁력이 아주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중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 로봇 패권 전쟁이라고 할 만큼 충분히 올라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K로봇, 한국의 로봇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평가를 보면 미국이 로봇이 100%라고 할 때 유럽연합은 97%, 중국은 82.9%인데 한국이 82.%가 나왔거든요. 김동영 박사님, 이제 이 결과가 맞다면 우리는 좀 반갑죠. 네. 저 정도인 중국이 미국 100에 82.9인데 우리가 82 수준이라면은 이게 기뻐할 일인데 우리 이 정도 되나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그보다 더 큽니다. 네. 이게 2022년의 조사기 때문에요. 예. 사실
중국의 수준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2년 왜냐하면 동안, 3년 네, 동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 선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빠른 성장을 가지고 오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력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초기 강자는 누구였냐면 일본을 열심히 벤치마킹하려고 그리고 일본의 기술력과 대등했던 바로 한국입니다. 예. 우리의 휴보라는 모델도 있었고요. 마루라는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이 산업부와 정통부가 경쟁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기도 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그 투자했던 결과물들이 사실 어디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딘가에 쌓여 있는데 이게 지금 구현이 되지 못할 뿐입니다. 좀 휴보가 다 어디로 간 거죠? 그 뒤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로봇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냥 뭐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고쳐야 빠르게 갈 것 아니겠습니까, 로봇으로? 사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로봇의 불모지가 아니었습니다. 예. 1990년대 후반에 저희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센터라는 인간형 로봇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 뒤로 정통부와 산업부를 주도하에서 예. 휴보와 휴보가 마루 나왔죠. 아라라고 이런 로봇이 나와서 휴머노이드에서 또 2014년 정도까지의 로봇을 계속 개발해서 다파 챌린지에서 1위 할 정도의 저력을 가졌던 국가입니다. 예. 다만 지금 주춤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굉장히 성구안을 가지고 그 선발적으로 연구를 네. 수행할 거는 맞지만 아무래도 결과가 이후에 지속적인 투자와 산업계 연결 요 상업화까지 이어져야지 선순환이 돼서 상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다시 연구로 돌아와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에서는 휴머노이드의 부활을 투자를 꿈꾸죠. 예. 박차를 가하고 예. 있고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도 휴머노이드의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런 저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K 휴머노이드의 네. 기술이 글로벌 정상에 올라갈 그럼요. 수 있게 가야죠.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K 로봇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홀로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AI도 와야 되고 뭐 양자면 양자까지도 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합적일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융합하는. 네.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사실 장기적 시각의 정부 지원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너무 이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잔소리 같은 느낌이 좀 있지만 근데 자세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그 솔루션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곧 투자라는 인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이 정부 지원이 그동안은 단기적 성과에 머물다 보니까 지출과 집행의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신성장 4.0 예. 3대 게임 체인저 사업을 보면 그겁니다. 예. 네, 바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느껴집니다.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을 하고요. 네. 그리고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들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이 되려면 어떤 원칙하에 많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법들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융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본법을 마련을 하고 하위 법령을 마련을 하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산업계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AI가 쓰일 수 있는 그리고 잠재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투자의 골자일 수 있어서 네. 이런 중장기적인 시각의 투자들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앞서간다면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잠재력들이 융합이 되면서 우리도 미국, 중국, 일본 부럽지 않은 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의 정부는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거며 이게 단편적인 게 아니네요. 인재, 교육, K 로봇 실력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완전히 더 해야죠. 키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여전히 역량이 우수한 네. 환경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은 그야말로 종합 예술입니다. 기계, AI만이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소재, 그렇죠. 여러 분야의 전 분야의 모든 기술이 집약이 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AI 로봇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 고수준의 역량을 갖춘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의 부자라죠. 기술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 휴머노이드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자, 지금까지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 로봇 연구소 소장 김동영 KDI 전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월 넷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